20대 대선 후보 두 번째 법정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정치 개혁과 북핵 문제, 외교 구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대장동 문제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 TV 토론이 민심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선관위 주관의 2차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가시도친 설전이 오갔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두 분은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점수를 들어보고 그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각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갈수록 토론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조금 더 정책 공방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 좀 보고 평가하시기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그 시원시원함 그리고 본인의 그 준비된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안철수 후보도 가면 갈수록 굉장히 여유롭고 또 품격 있는 태도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심상정 후보도 역시 시원하고 역시 연륜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후보는 조금 다소 억지 주장도 많이 하고 좀 묻지마식 네거티브도 좀 많이 해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매기자면 네. 이재명 후보는 90점이고 다른 두 후보는 80점 그리고 네. 윤 후보는 30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30점.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상한 결과죠. 사실 저희 여기 나와서 상대 후보가 잘했다고 예상하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논리 자체에는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태도 자체는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저번 토론에 의해서 태도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대변인께서는 저희 후보가 지금 네거티브를 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토론 중에 빙하탄 둘리 이런 얘기하신 건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토론장이 쌓여졌는데 또 그게 재밌다고 혼자 껄껄 웃고 있어요. 저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항상 윤석열 후보한테 말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먼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모르시나 본데 내지는 거짓말을 자꾸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거짓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공보물에도 검사 사진 관련해서 거짓 해명했다가 같이 연루된 PD가 공모한 거 맞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김문기 씨 지금 아는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이재명 후보 쪽이고요. 또 그 안보관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연설 현장에서도 보셨다시피 북한의 전체 총생산이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낮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이게 얼마나 아니한 생각입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 시민들과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탓을 하고 피해자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네, 점수는 안 매겨주시네요. 점수는 낙제점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개헌을 통한 이제 분권령을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게 선거철만 돌아오면 정치쇼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제에 대해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 시스템이 조금 후진적이다 이런 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거 때라도 하지 않으면은 언제 합니까? 이번에 지나면 또 지방선거 있지요. 또 조금 있으면 총선 있지요. 정치에서 뭘 했을 때 선거 때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고 선거 때조차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커다란 결정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다 여러 당과 연대를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변화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당의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은 누가 당선을 하든지 간에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공통 공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거대 야당으로서 국민의힘도 저희가 삼선 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의 청년 대변인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치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힘의 입장을 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자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대안이라든지 그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당 내 개혁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토론 배틀로 이 자리에 있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PPAT라고 해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 하셨죠? 그래놓고 지금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선거 개혁, 뭐 정치 개혁 하겠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대표가 한 달 반 전에 이미 정치 개혁 얘기하면서 윤미향 의원 제명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먼저 선언해놓은 것도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지금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모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심 후보나 안 후보에게도 굉장히 예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다당제를 하고 싶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지금 약속하면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 일정 지역구에 다당제 창설을 위해서 국민당과 정의당이 일정 지역구를 양보하겠다.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그건 또 못 하시잖아요.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한 청와대 개혁구조, 청와대 권력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도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일단은 다당제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중심으로 심상정, 안철수 모여라. 그러니까 반윤연대를 꾸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유권자들과 상대당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저는 이 다당제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모여라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법을 바꿔서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선거구제를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법안 발의를 김영배 의원이 하셨지요. 예. 그 외에 또 정치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법안 발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당장 다음 선거부터 도입을 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를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취지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은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를 놓고도 위성정당 관련해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정당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정치에서 한 가지 이제 큰 문제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성은 반인데 정치인 중에 여성은 많지 않고 청년들도 많지 않고 뭐 소위 말하는 그 86세대라는 세대의 남성분들이 좀 과대 분포되어 있다. 그거 또 한 가지 문제 제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정의당과 같은 그런 소수 정당을 지지를 했는데 실제로 의석수는 그만큼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지하는 만큼 의석수가 돌아갈 수 있게 법을 바꿔보자라는 논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당시에 거기에 반대를 했고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맞는 것은 아마 그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총선 전이고 국민의힘에서 만들면 우리는 의석수를 이렇게 많이 뺏긴다 이런 걱정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과연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 국민의힘도 그 개혁의 큰 물꼬에서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장본인이고 국민의힘이 만들지 않았으면은 위성정당이 과연 생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뭐 이런 방법으로 가자라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내놓고 같이 그 방안을 만들면 되는데 무조건 반대, 우리는 여당이 하는 건 다 반대라고 해놓고 개혁을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것이 과연 정말 개혁으로 가는 길이냐 이런 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거 없이 정치 개혁에 역행했다라고 보이고 지금부터라도 정치 개혁에 어떻게 하면 개혁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 어느 당이 더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 대변님이나 이렇게 좀 정치에 새로 오신 분들 또 젊은 분들이 다 같이 여야에 상관없이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위성정당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이 지금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선거제도였습니다. 캡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들었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선거제도라고 저희가 계속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 경우에 위성정당만 난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위성정당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했으면 그 제도를 끝까지 존중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저희는 꾸준히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먼저 만들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논리를 대선 전에 꺼내드는 것은 저는 참 양심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 미안했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더불어시민당을 비롯한 위성정당을 만든 이후에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과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나는 반대했다, 자신과 민주당은 다르다라는 식으로 방어 논리를 펼치는데 아무도 공감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토론이 어제 TV 토론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강 후보다 보니까 저희가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19대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재수생이거든요. 좀 토론이 나아졌는지 아니면 비슷했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 사실 나온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의당에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었던 점이 있는데, 이번에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심상정 후보가 오랫동안 그 경륜과 그 시원시원한 말씀,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 민주당의 공격도 많이 하시고 또 아픈 것도 많이 찌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에서 다양한 목소리, 그 거대 정당이 아닌 다른 당이 꼭 내야 되는 목소리를 항상 내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토론도 잘하신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심상정 후보랑 얘기하시기는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품격이 좀 느껴졌습니다. 말투에서 좀 자신감, 여유, 이런 게 1등 후보도 아닌데 여유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지난번 토론에서는 이렇게 좀, 이번 말고 지난번에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었는데, 예. 그만큼 그 알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는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에서 이런 좋은 후보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뭐 묻지마식 정권 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 미래를 어떻게 갈 건지, 정치 교체, 우리가 같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역시 좀 평가를 들어볼까요? 예,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후보와 상당히 좀 유사한 정책 공약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토론에서 저는 재밌게 봤던 장면이 안철수 후보가 판례를 준비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변화, 변덕에 대해서 꼬집으니 이재명 후보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어떤 태도 변화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안철수 후보에게 약간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학 퀴즈식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에게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마찬가지로 이것을 아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라는 어떤 가르치는 태도는 저도 뭐 토론대회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지만 상당히 점수가 많이 깎이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자신이 준비해온 어떤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너 이거 몰랐지라는 태도는 저는 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좋았지만 상당히 저희 후보와 결은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안보관에 있어서 저희 후보가 선제 타격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마치 조금 말꼬리를 돌려서 저희가 예방 타격을 주장했다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동시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분명히 심상정 후보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과연 어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해왔을 때 선제 타격을 하지 않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동시에 좀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마치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슨 전쟁광이다라고 아까 유세 현장에서 얘기를 하던데,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예방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해 왔을 때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고 호도하지 마시고 좀 진정성 있게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보관 말씀을 꺼내주셔서 이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후보가 이 후보는 그 유약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좀 걱정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안보관 같은 거는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국방비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겉으로 선제 타격하겠다,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로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 대화하겠다,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도 강한 국방력은 뒤에서 정책으로 실천으로 국방비 예산을 늘린다든지 군을 첨단 스마트화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 정책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한미 동맹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의 여러분들도 여러 매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안보가 위약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안보라는 거는 겉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실속 있게 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것이 아무런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지금 위협만 그리고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하나는 어저께 그 TV 토론에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거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도 그거는 가능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면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대통령 후보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을 필요하면 허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지 저는 굉장히 이분의 역사관이라든지 이분의 준비 정도에 대해서 심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네, 윤 후보의 안보관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거칠고 난폭하다는 비판, 방금 지적해 주신 네. 그 일본 자위대 한반도 주둔 관련 발언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LSM-2가 이미 개발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LSM-1은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데 LSM-2는 지금 개발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33년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 사드 LSM-2가 언제 지금 배치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간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인데 사드 외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니까 LSM 얘기하다가 안철수 후보가 LSM-2 지적해 주니까 그때 수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후보가 긴장을 증가시킨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빚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탓이 있다, 러시아를 자극해서 그렇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아니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지금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탓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외교 마찰 그리고 서방 세계와의 외교 마찰은 걱정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눈치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서 방어 무기인 사드조차 지금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말을 하시는 게 지금 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면 안 된다라는 저희 후보의 주장을 또 친일 프레임으로 들고 가서 줄줄이 가서 성명을 내시고 저희가 무슨 일본군 자위대를 주둔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방어형 무기인 사드조차 배치하는 것을 벌벌 떨면서 또 나가서는 전작권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나가가지고는 우리 후보의 어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당하시고 서방 세계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당하시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벌벌 떠시죠?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절대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없고 오히려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후보 지도자의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어떻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전쟁의 위험 속에 빠뜨리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라는 거를 이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얘기를 로이터 기자와 RFA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녹취록까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서훈 우리 청와대에 계시는 서훈 실장과 또 미국에서 사드가 추가 배치 없다라는 그 합의를 했다는 기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한국에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드를 우리 돈 주고 사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어디 놓을 것인지 수도권 방위에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단거리라서 북한하고 수도권은 이거를 수도권에 놓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 평택이니 뭐 경남 북부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별 생각 없이 사드 추가 배치를 페이스북 6자, 8자로 딱 내놓고 그 계획을 물으면 물을수록 계속 미궁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드 추가 배치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하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회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사드를 사려고 해도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산다고 그래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이미 과학기술도 바뀌고 미사일 방어 체제도 바뀌고 있고 한국은 지금 이미 다단계의 이런 뭐 저층, 고층, 이런 중층이 이 다당으로 여러 단계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고 세계 6, 7위 정도의 군사 대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워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6개월짜리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이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히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탓했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 탓한 적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그 워딩은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지금 브룩스 사령관 얘기하셨는데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LSAM을 비롯한 증축형 방어 미사일 체계가 완비됐을 시에 사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희는 이미 수차례 공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고 자, 다른 논의 다 치우고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저희의 사드 논의에 대해서 LSAM-2가 지금 연구 개발해서 3, 4년 안에 배치가 가능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LSAM-2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개발을 시작해도 2033년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지은 대변인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0년간의 미사일 공백에 대해서, 미사일 방어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죠? 대안이 있나요? 지금 예. 사드가 재고도 없고 지금 산다고 해도 만들어서 팔면 8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드를 구입했던 나라가 예. 중동에 딱 하나가 있는데 8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들어서 사느니 지금 우리가 이미 미국에서도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 미사일 방어 10년 체계가 걸린다니까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지금 예.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천공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을 계속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천공이 고압도 필요하면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 방안으로 천공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드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없는 정리를- 상황에서도 예, 그 고각도 일단 미사일에 듣고- 대한 방어 수단이 LSAM-2가 이미 3, 4년 안에 개발되고 실전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나타난 것은 LSAM-2가 2033년에 실전 배치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LSAM-2 말고 다른 대안을 가져가시지 지금 무슨 천공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안보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뭔가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저는 국민들께서 듣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네. 준비되어 있고 누가 이렇게 사드 배치 같은 것을 페이스북 8자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는 후보와 굉장히 신중하게 실용 정치, 실용 외교 강조하시면서 신중한 예. 외교 안보 얘기하는 후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단일화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두고 분위기가 살짝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뭔가 이제 끝까지 가길 독려한 듯한 분위기가 읽혀졌거든요. 이 단일화 이슈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내부적 갈등이라는 것이 더 부각되어서 다른 이슈가 묻히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도 이미 단일화가 결렬되었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미 결렬 선언을 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일화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은 저희의 정책과 비전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대화라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후보든지 다른 후보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선거에서 유불리 이거는 사실은 컨벤션 효과가 컸지 실제로 민주당에 크게 불리한 이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안철수 후보 표 중에 어느 쪽으로도 안 가거나 민주당으로 노는 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신다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에서 제3지대라는 것을 이미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에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철수 후보가 이 출마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 정치의 제3지대를 만들겠다. 거대 양당을 이 구도를 타파하겠다라고 출마를 하셨는데 단일화를 하시면 이 출마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부산에 계속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지역주의 삭발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선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 개혁이라는 정치 교체라는 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두 번째 법정 TV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